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1호 공약으로 성장의 회복을 내걸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또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을 약속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모바일 당원 투표가 역대 최고 투표율로 마감된 가운데 ARS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도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관련된 거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제 민주당 굉장히 큰 선대위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1호 공약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많은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저의 1호 공약은 바로 성장의 회복입니다. 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 토대 구축,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 성장을 투 트랙으로 전환적 공장 성장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신속한 국가 투자에 나서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에너지 고속도로를 설치하겠습니다.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우리 국민들께 너무나 많은 고통과 좌절을 안겨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빛과 그림자 역시 온전히 저의 몫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쌓아온 토대 위에 잘못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필요한 것은 더해서 청출어람의 새로운 정부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 굉장히 크게 열렸습니다. 400명 가까이가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되니까 현장에 모여서 169명의 모든 의원들은 모였고요. 그렇게 첫 선대위 본격적으로 출범을 했는데 현장에서 모인 분위기 그리고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였잖아요. 이제 뭐 분위기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건가요? 일단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네. 최대로 끌어올렸다고 봐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은 10월 말에 했다고 하면은 아마 이렇게 많은 못하죠. 인원이 못 모였을 것 예. 같고요. 지금 일단 일상회복에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아마 500명 이하라도 모일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근데 과거 선대위 출범식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조촐해 보이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굉장히 이렇게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선대위를 대규모로 출범식을 열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뭐 그런 상황 아니니까 아무래도 약간 좀 썰렁한 느낌이 좀 들지 않을까. 예. 뭐 어느 당이나 지금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그동안에 뭐 이재명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한 단계들을 계속 밟아나가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선대 출범식까지 갔다. 여기까지만이라도 참 힘겹게 잘 왔다. 예. 뭐 이렇게 아마 민주당에서는 평가할 것 같고요. 뭐 본 게임은 지금부터니까요. 이제부터 어떤 뭐 미래에 대한 정책 비전이나 이런 것들 내놓으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 경쟁을 해야 될 수밖에 없겠죠. 예. 일단 보기에는 다 같은 민주당이 하나로 모였잖아요. 이제 거기서 어떤 효과를 낼까가 이제 관건일 텐데 같이 경쟁했던 후보들 보니까 이낙연 후보도 그렇고요. 이재명이 민주당이다까지 이렇게까지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다 그간의 앙금 같은 거는 많이 해소가 됐을까요? 일단 뭐 정세균 후보가 이제 이재명이 이재명이 이제 민주당이다 이렇게 예. 표현을 하면서 지지를 해줬고 뭐 당연히 이낙연 후보도 올라가서 당연히 이제
승복을 한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어제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네. 너무나 좀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였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저도 시종일관 계속 봤고 이재명 후보의 이재명 이제 당선자죠. 이제 후보가 연설을 할 때 보면은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을 감고 계속 좀 이렇게 좀 침울한 분위기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다른 그 의원들이나 뭐 관계자들 이렇게 비칠 때 카메라가 비치고 이제 연설 중간에 박수를 칠 때도 보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좀 불안해한 눈빛들 그리고 좀 깔아앉아 있는 느낌을 실제로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선거 이후에 선대위 출범을 이제 공동으로 하면서 이제 네. 단일 대우는 구축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이슈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밝게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선대위 같은 경우도 뭐 12명의 공동위원장들이 이제 구성을 해서 했지만 전체적으로 아마 전체 구성을 보니까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단결해서 민주당의 전체 대우를 형성한 정도는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선대위라는 거는 원래 민주당이 아니어도 선대위는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외부 인사의 영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당의 이제 그 당의 전체적인 어떤 대우의 결속 수준으로 정의된 거 아닌가 이렇게 싶고 예. 물론 앞으로 나아가면서 계속 뭐 외부 인사 영입도 하면서 더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건 좀 오해 소지가 네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예. 이렇게 지금 이제 프로야구 시즌이잖아요. 네. 코리안 시리즈 들어가는데 야구 팬들이 함성 지르거나 이렇게 했다 그래서 지금 그거 하지 논란이 말래요. 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지금 출범식을 했다 하더라도 뭐 이 과거 같은 경우는 이재명 뭐 이런 거 외치잖아요. 네. 아마 못하게 자제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마 어제 후보가 네. 이재명 후보가 연설을 하면서 이재명을 연호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었다는 걸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네, 뭐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그렇긴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됐다고 하면 또 네. 역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었을 것이다. 또 국민의힘도 상황은 좀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현장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의 총평 들어봤고요. 아무래도 함께 들어봤습니다만 1호 공약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성장의 회복, 물론 바로 이어서 전환적 공정 성장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성장을 가장 먼저 앞세운 배경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그동안에 분배 그리고 격차 해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복지를 네. 많이 강조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거는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여전히 유효한데 근데 성장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성장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한테 특히 이제 중도층한테 소구력을 가지는 측면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성장의 과실을 우리가 나눠 가져야 한다. 성장해야 우리가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아마 저는 전환적 공정성장이라고 하는 좀 매우 복잡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지금 대전환기라고 얘기하잖아요. 탈탄소 문제도 얘기하고 있고요. 양극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비정형 노동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이 위기 극복 문제가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얘기가 돼 왔다. 그래서 전환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생각하고요. 성장을 얘기하는데 그 과실을 공정하게 나눠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성장만 강조하기는 어려우니까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하나 더 붙였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잡한 어떤 개념이 만들어졌다고 보이는데요. 근데 성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좀 진보 진영이 약간 좀 알레르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대로 나누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지금 1인당 GDP가 3만 달러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GDP는 3만 달러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아마 일부 계층이 많은 것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마 3만 달러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근데 참 딜레마 같은 게 뭐냐면 우리가 중진국 함정에서 이제 조금 벗어났다고도 표현하는데요. 보통 지금의 이제 4만 달러 이상이 되는 선진국들을 보면은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가는데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3, 4년도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전부 한 3만 달러 정도 수준에 있었어요. 3만 달러 조금 넘거나. 그런데 한 15년 사이에 프랑스하고 독일은 4만 달러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탈리아는 제자리에 있어요. 일본은
우리가 잃어버린 20년 얘기하지만요. 잃어버린 20년 얘기하기 전에 이미 3만 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4만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때까지 오는데 27년 걸렸어요. 미국은 지금 6만 5천 달러 정도 되는데요. 근데 1만 달러 정도씩 소득이 올라가는데 7년씩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을 빼놓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산업 구조 자체를 새로운 이제 혁신 산업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성장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아마 그런 점들 여러 가지 정치적 개념과 그리고 경제적 개념을 같이 좀 섞어서 뭔가 좀 새로운 아젠다로 제시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마찬가지로 동일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1호 공약으로 성장의 회복 들고 나온 배경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우선 이제 성장을 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성장이냐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도 성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 소득주도 성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보수 쪽에서는 뭐 이건 뭐 마차가 말을 끄는 거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공정 성장이 소득주도 성장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대선 이제 캠페인 과정에서 이제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이번에 그 선대위 출범 연설에서 이게 이제 성장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 반성도 있었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전체적인 연설문의 기조가 중도와 보수를 향해서 좀 더 우클릭하는 연설을 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는 일정한 차별을 꾀하면서 일단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예측할 수 있는 연설이었습니다. 그 연설 중에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토대위에 청출어람 하겠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는 현 정부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성장을 말씀하시면서 언급을 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도 언급했잖아요. 네.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말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하나 요소마다 어떤 의미를 둔 걸까요? 또 우리 이제 그 한 정당에서 집권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한 번 재집권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대선 후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전 정부하고 차별화를 시도하지 않고 재집권을 한 경우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DJ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들어설 때 노무현 그 대통령은 권위주의 혁파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전 정부를 비판적으로 이렇게 차별화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계승하면서 차별화하는 후보를 통해서 차별화하는 전략들을 가져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후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장 큰 강점이 뭐냐? 일종의 실행력이겠죠. 돌파력. 이재명은 합니다. 이런 구호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실용이라고 하는 개념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당에서도 아웃사이더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학생운동을 한 세대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운동 세대를 같이 겪어왔지만 학생운동을 했던 세대하고는 전혀 다른 결을 갖고 있는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념의 틀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뭔가 실용적인 방식들로 문제를 풀 수 있겠다고 하는 국민적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걸 저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약에 민주당 내에서 성장을 저렇게 큰 구호로 성장 회복을 얘기하고 과감한 국가 투자를 얘기했을 때 아마 당내에서 불만들이 좀 원래는 있었을 거예요. 기존에 뭔가의 전형적인 길을 밟아왔다고 하는 대선 후보였다면. 네.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냥 거침없이 얘기해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기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얘기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뭔가 거론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뒤따르는 비판적 목소리가 당내에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거침없이 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만 가질 수 있는 장점이다. 그렇게 하면서 중도 확장을 누릴 수 있는 일종의 기대감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우리 수아씨라고 기업이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네. 장단점을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강점들을 더 플러스하면서 나가는 방법.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부족한 점들, 청출어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일정하게 부동산 문제나 이런 거에서는 다시 한번 기대를 모아가면서 좀 반성적
적인 어떤 태도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뭔가의 기대감을 만드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차별화하면서 이재명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런 전략들을 취해야 그래야 정권 교체론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볼까요? 이재명 후보가 언급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민주당이 본격적인 실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서 좀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그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이제 처음에 한 100만 원 정도 국민들한테 줬으면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이야기를 꺼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국민들한테 지급된 거는 뭐 적게는 뭐 50만 원에서 70만 원 이러다 보니까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진짜 지금 현재 5차 재난지원금을 나눠준 지가 사실 뭐 한 달도 안 됐고 그다음에 지금 손실보상금이 이제 그 자영업자들한테 지급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적다고 지금 아우성들이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 또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전 국민들에게 위로금 같은 형식의 이제 재난지원금을 균등하게 이제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 여당 내에서도 사실 좀 곤욕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예. 물론 이제 후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후보의 입장을 고려해서 아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거로 여당 내에서는 의견을 모아갈 거라고 보지만 예.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뭐 후보가 그 과거 자기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1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걸 다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내야 되는 거냐 과연 이런 얘기. 그다음에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어렵고 지금 또 힘들어하는데 뭐 너무 적은 액수가 나와서 지금 불만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두텁게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좀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단순하게 그 이재명 후보는 또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이게 뭐 정치인이나 관료들은 뭐 어떤 학술적인 어떤 뭐 연구나 뭐 이런 거로 하는 게 아니라 뭐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결단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저는 이제 판단과 결단이 뭐가 다른가 저도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더 고민해 보니까 결국 판단이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을 판단이라 하는 것이고 결단은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야 될 결정을 하는 거다. 예.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결단이라고 있는 측면으로 주장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을 볼 때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 자기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거 좋은데 이재명이 잘해야 되는데 이재명이 엉뚱한 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예. 본인의 주장을 너무 내세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당에 어떤 소속돼 있는 정당의 어떤 의견을 잘 모아서 또 국민적인 합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재난을 진짜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안과 전문적인 그 예.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예. 그런데 또 당정 협의라는 과제도 남아 있으니까요. 향후 상황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시는지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얼마 전에 원희룡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마스토론 아마 보셨을 거예요. 보시고 난 다음에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화가 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토론이었다는 거죠. 그 아이를 낳았어요. 당신 이 아이 사랑합니까? 아, 저는 사랑하죠. 이런 토론했어요.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겁니까? 어떻게 교육시킬 거예요? 뭐 하다못해 사교육비는 어떻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보육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 직장은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근무 시간 이후에는 아이를 누가 돌볼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제 아이를 매우 사랑합니다. 이런 토론을 지금 토론이라고 하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좀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는데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요. 이재명 후보는 저는 좀 행동주의자적인 면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그런 대통령이 필요한 시대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대전환기란 말씀을 드렸지만 햄릿처럼 이렇게 갈까 저렇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대통령을 원하는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뭔가 확실하게 이 길이 맞는 것 같다고 하면 돌파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창의적 방식으로 지금 이 뭔가 답답한 현재 상황들을 좀 출구를 만들어내고 뚫어내는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력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재정 문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손실보상금 얘기하면서 매일 재정 걱정합니다. 재정 걱정하면서 어떻게 손실보상금 줍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손실보상금 주려면은 그러면 재정이 조금 더 국채 발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들은 이렇게 빚을 내고 오늘도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제일 빚 많이 내고 제2금융권으로 가서 좀 빚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야 되죠. 아이 어떻게 키우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아이 어떻게 키우는지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사랑합니다만 얘기해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금 필요한 때잖아요. 선진국들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국민 지원금을 줬어요. 그 국가들이 재정 몰라가지고 그렇게 줬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걸 주고 내년 예산에서 20조 정도 필요하다고 하고 올해 뭐 추가 세수 10조가 넘는다고 얘기하는데 비록 그 정도 세수를 더 사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데서 조금 줄이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세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들 치고 나가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안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으로 가보면요. 국민의힘도 지금 굉장히 후보들이 긴장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11월 5일 날 본선 올라가는 후보가 정해지고 당원 투표, 모바일 투표 끝났고 오늘 내일 이제 ARS 투표가 진행되잖아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진행되잖아요. 투표율이 굉장히 50% 넘었다 고무적인 상황인데 각 후보들은 다 본인이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선 투표율이 사실 그 역대 이쪽 보수당의 투표율 치고는 굉장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준석 당대표 때 투표율이 높았는데 그때 한 45% 정도 됐는데 그 전까지 당대표 선거들은 한 25% 수준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높았는데 이번에 또 그 어떤 대선 후보 지금 투표율은 54%고 아무래도 이제 ARS 이제 오늘 내일까지 하는데 하면 60% 중반대가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투표율을 갖고 이제 서로가 지금 자기가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지금 투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되기도 하고 또 각 후보 진영은 투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본인이 유리하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예. 현재 지금 투표율이 높으면 기본적으로 조직력이 센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이고 네. 조직력이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투표율이 더 높아질 때는 조직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말없는 다수가 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 딱 정확히 놓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 기존의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당에 오래 있었던 그 어떤 그 상황으로 이제 짐작을 해볼 때에는 역시 지금 당의 조직력이나 당원들의 마음은 윤석열 후보가 많이 얻고 있는 걸 확실히 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지난 2차 컷오프 이후에 신규 당원에 이제 한 달 만에 들어갔던 19만 명의 행의 어떤 선택 이거는 솔직히 누구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지켜봐야 된다고 보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분석이십니까? 네, 일단 전체 구도로는 윤석열 후보가 좀 유리한 것만은 뭐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고요. 뭐 국민 여론조사는 어떻게 영향 미칠 수 없는 것이니까 결국 당원 투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뭐 당원 조직표 동원 문제 가지고 저렇게 갈등하는 걸 보면 역시 당원 투표에서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조금 우위에 선다 하더라도 당원 투표에서 뒤집으려고 하는 윤석열 후보 쪽의 욕망이 굉장히 강하다. 근데 역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는 확실하게 당원들을 좀 쥐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결국 조직표를 동원해야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판단들이 거꾸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좀 저는 막판으로 갈수록 너무 이렇게 눈살 찌푸릴 만한 일들이 많아요. 이럴 때 선관위가 좀 한번 자제를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뜨거워지면 좀 찬물 한 바가지 좀 퍼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좀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박심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서로 간의 비난전도 가열되죠. 당원 조직 동원한다고 해서 사실 좀 지나치게 조직 동원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선관위가 너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뭐 선거 결과는 당원들이 많이 늘어나서 뭐 그래도 역시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하다고 하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지만 저는 민주당 3차 슈퍼위크 결과 나왔을 때 그 분석 못했던 것처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솔직히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편이 저한테 윤석열 후보가 당선 가능성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냥 홍준표 후보가 당선 가능성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결과는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데 50대 50의 게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여쭤볼까요? 그 안철수 후보는 그러면 완주는 한다고 본인은 말을 하는데 이번 경선에서 특히 국민의힘에 또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철수 후보는 이미 보수 후보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보수 후보가 된 상황에서 만약에 완주한다고 하면 뭐 우리가 부동층이라고 얘기하지만 부동층은 지금 40%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20%라고도 하지만 나중에 가면 결국은 10% 이내, 5% 이렇게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네. 줄어들면 보수적 성향의 부동층을 안철수 후보가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확실히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후보한테 확실히 손을 내밀 가능성이 높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완주하길 기대하겠죠. 이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완주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가서 야권 단일화 얘기하지 말고 차라리 좀 얘기할 거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낫겠다. 자기 존재감 만들고 예. 팬덤 만들면서 그 팬덤을 끝까지 가져가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자꾸 단일화하니까 팬덤도 못 만들고 정치도 정치답게 못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단일화 가능성 많이 있습니까? 단일화 가능성은 높다고 좀 봐야죠. 네. 지난 대선하고는 많이 다르겠죠. 2017년 대선은 워낙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선거였기 때문에 그때는 다자구도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심상정 후보나 뭐 안철수 후보 그다음에 또 유승민 후보까지 전부 나와갖고 선거를 했던 상황인데 예. 이번 대선은 정말 정권의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를 갖고 그야말로 이 큰 판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중도에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그 입지가 좁아진 건데 예. 반대로 얘기하면 그 상황이기 때문에 5% 3%를 갖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힘이 더 센 거거든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네. 안철수 후보가 어쨌든 견인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로 갈 거라고 당연히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